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을 앞둔 대선 후보들의 정책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는 모든 대선 후보들을 향해 긴급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긴급 회동, 모든 대선 후보들 함께 모이자.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추경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자라는 건데 관심 있게 볼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민의힘의 35조 부분을 100%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슈 선점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의힘의 35조 다 받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이제 정부가 지금 추경 편성한 게 이제 14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먼저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다. 최대 이 35조까지 이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이재명 후보가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그 뒤에 이제 설명할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그냥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은 어쨌든 35조의 이 총액이 35조의 규모를 할지라도 네.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에서 이제 좀 지출 구조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이제 추경 협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 설득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 차기 정부에서 그러면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네. 차기 정부에서 뭐 사업 구조 조정을 하든지 그것은 차기 정부의 담당자들에게 맡기고 지금은 일단 대선 후보들이 모여서 이 차기 정부에서 그러한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책임지자 이 점을 합의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써 결국 이제 추경을 실질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만약에 이제 좀 이 대선 후보들이 그리고 각 당이 모두 모여가지고 의지를 모아가지고 이 국회 의견이 이렇다. 네. 국회 의견이 지금 최대 35조까지의 어떤 추경이 필요하고 그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러면 이 뭐 하반기에 뭐 추경을 다시 논의하든지 감액 추경이나 이런 걸 논의하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부 반영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정부로서도 지금 이제 국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실제로 높일 수가 있을 텐데 이걸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노리는 거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이 이재명 후보는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로서. 단점은 이제 여러모로 이제 뭐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이제 욕설 파일 이런 게 나오면서 좀 곤혹스러웠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유능함이에요. 그런데 이 유능함을 내세우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잘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들에게 제안을 해서 모두 모아가지고 네. 실제로 추경의 규모를 키워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어떤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유권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본인이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어떤 유능함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좀 돌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실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모여서 그래 어려운 나라 사정을 위해서 35조 같이 하자라고 하면 보기 좋은 그림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돋보이는 그 역할을 나머지 후보들이 도와줄 것이냐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이제 선거의 논리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머지 후보들은 뭐 아니라고 하죠. 지금 뭐 이렇게 이재명 후보만 좋은 일 시킬 일 없고 역시 추경이라는 거는 이 정부가 내놓은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뭐 대선 후보가 한 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같이 뭐 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공세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정도의 어떤 그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5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김종인 위원장도 100조 원 얘기한 적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추경의 방식이 아니라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그러한 지출 규모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여당이 먼저 정부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난 이런 지금까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이재명 후보는 그 부분을 공략을 할 겁니다. 네. 계속 뭐 돈을 지출하자고 하고 추경이 필요하자고 하는데 왜 실제로 빠르게 이렇게 추경 편성할 수 있는 길은 왜 외면하는 거냐, 정쟁이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공세적으로 돌파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특히 이제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윤석열 후보가 응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실질적인 방안을 만들어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다면 좀 이런 식의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재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화살을 막 여러 가지를 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좀 평가하기에 관역에 정확하게 맞고 있다라고 평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실효적인 거냐, 뭐 여러 가지 정책의 효과가 있는 거냐, 그리고 유권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냐,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이 제안에 응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화살을 쐈다. 그 논의 과정에.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시장은 이재명 후보의 제안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방법을 만들어낸 거는 윤석열 후보다. 이 평가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또 약점으로 이제 지적이 되어온 게 이 대통령이 될 후보로서 준비가 돼 있는 거냐. 네. 정책과 철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수완이 있는 거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본인의 능력이나 국민의힘의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네. 여기서 이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공세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현재 이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조계사의 모습입니다. 대규모 승려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민주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청래 의원이 함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늘 뭐 좀 불심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까지 이제 불교계의 태도를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승려대회에 참석을 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하는 것만으로는 좀 이렇게 여러모로 격앙된 분위기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 여러모로 이제 그 해당 발언에 대해서 봉이 김선달이냐,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이 문화재 관련돼서 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불교 굉장히 장기간 비판을 해왔거든요. 장기간 반발을 해왔는데 이 반발을 여태까지 제대로 이제 잠재우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물론 108배도 함께했다고 하고 정청래 의원은 여러모로 사과 의사도 밝혔다고 하지만 이 승려대에 참석한 것만으로 이제 달래질 것이냐는 이것만으로는 좀 의문인 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뭔가 실효적인 조치 그리고 약속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겠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이제 이런 이 계획들이 있어야지 이제 이 설득이 될 건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잠잠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불교계도 좀 일부분 이제는 부담을 느끼는 국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은 정청래 의원이 좀 과도한 어떤 수사를 쓰긴 했지만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뭐 틀린 거냐, 그 논의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분명히 부조리한 부분도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에게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 지금 민주당이 탈당을 요구하고 이렇게 한 게 과연 이제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이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모로 이제 특정 종교에 편향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계속 이렇게 키우게 되면은 일부 이제 이 불자가 아닌 다른 이제 좀 종교를 갖고 있다거나 이 문제에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런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불교계가 너무 또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도 이렇게 계속 갈등을 이어나가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이런 국민 여론의 좀 추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를 좀 물꼬를 터준다면 제가 볼 때 이 갈등은 좀 조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진심을 담은 사과가 필요한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청래 의원이 이 와중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핵관이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당을 위해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청래 의원한테 또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떻게 당내에서 뒤에서 이렇게 의원 보러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반민주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정청래 의원의 이전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제 한 그런 얘기보다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는 이핵관이라는 말을 써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탈당 압력이 있었다라는 거를 일종의 권력 투쟁의 구도의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큰 불쾌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권력 투쟁이라는 거는 문재인 이른바 친문계와
이재명계 이렇게 나눈 권력 투쟁입니까? 그게 이제 저 표현만으로 정확하게 그런 구도인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겠는데 어쨌든 정청래 의원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다. 즉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 탄압하는 거다. 이런 구도를 깔고 이제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내에 이재명 후보 비토층이 살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최근에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뭐 이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이 나돌 것이다. 네.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일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언론에 의해서 표현되는 이 친문 일부 강성 친문 일부 당원들이 그러한 시도까지도 할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린 게 또 여러모로 논란인데 사과도 하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철회하고 좀 글을 이제 좀 삭제하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건도 비슷한 구도에서 지금 좀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뭐 이핵관이라는 말을 쓴 것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 네. 이제 당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표면화시키는 것이고 이 핵관이라는 게 사실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해서 실명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익명의 어떤 관계자가 이런저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핵관이다 이렇게 불러왔는데 네. 지금은 이 국민의힘에서 윤핵관 논란을 거치면서 후보의 측근 그리고 후보의 측근이 뭔가 전횡을 휘두르는 이런 느낌으로 변질돼 있는 거잖아요, 이 표현이. 그렇죠. 그러다가 양쪽 당에서 다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내용이라는 게 민주당에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는 이제 뭐 저런 표현은 이제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 탈당시키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논쟁이 또 커진 측면도 있어요. 네. 커졌기 때문에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생산적으로 논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했지만 친문계 그리고 이재명계 이렇게 나눠진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경선에 치열하게 다퉜던 이낙연 전 총리죠. 이낙연 의원과의 원팀이 사실상은 원팀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난 대선 이후부터 민주당 내 주요한 갈등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도지사 출마할 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찍을 수가 없어서 상대당 후보를 찍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때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 당내에 당적을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반대해서 나는 이재명 후보에 투표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분들이 또 이전의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런 흐름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어쨌든 원팀의 구성원으로 만들었고 같이 행보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어떤 팀의 어떤 조직력을 다 형상시켜 가지고 지금의 어떤 원팀 구조를 더 단결시킬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지금 인위적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런 측면은 어렵고 그리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반대해서 상대당 후보까지 난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소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어떤 네. 조치를 해서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분들의 주장에 그러면 당원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얼마나 동조하느냐. 그리고 이 논란에 영향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최소화시키는 게 앞으로는 중요한 것이죠. 이걸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정치적 효력을 가지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별로 떳떳한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네. 즉 지지를 망설이게 만드는 예를 들면 뭐 욕설 파일이라든가 그리고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관계된 분들이 이제 좀 사망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찍기가 정서적으로 망설여진다. 지지하기가.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제 풀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이재명 후보로는 이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후보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아직도 하거든요. 일부 당원들은. 그런데 이건 결국 이걸 이제 본인에 대한 의혹을 이재명 후보가 해소함으로써 상대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이 이재명 후보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걸 보여주면 네. 이런 여론이 이제 잦아들 거예요. 결국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이길 수 있으니까 지지하는 게 좋겠어. 이게 이제 대세가 되면 없어질 얘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의 후보가 본인이 휘둘리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네. 경공법으로 가야 된다. 본인에 대한 경쟁력을 올리고 호감도를 올리고 의혹들을 해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고 이런 노력을 더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지금 원팀과 핵관 문제가 됐다면 또 국민의힘 역시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것이 윤핵관 그리고 원팀 얘기입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캠프 참여가 무산됐다라고 하면서 윤핵관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결국 홍준표 의원과 함께 원팀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도 안 하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은 이제 그래 보이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회동을 해서 선대위의 상임 고문으로 이제 좀 합류할 것을 요청하는 그 답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 풀어줘야 된다. 능력을 보여줘라. 그렇죠.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처가 비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단에 선언을 해라.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해라.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이 두 가지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어떤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조건으로는 제가 볼 때는 알맞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선뜻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이 두 가지를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분명한 사안인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 두 가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본인이 네. 합류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보면 선결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국정 운영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선언을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또 애매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국은 그러한 이제 요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천 문제를 이제 언급을 해서 네. 예를 들면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구 남중구에는 이진현 전 구청장을 이제 이 공천했으면 좋겠고 이런 제안 이제 했다라는 게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통해서 이제 밝혀진 건데 네. 홍준표 의원은 지금 반응을 보면은 좀 이제 당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이지만 왜냐하면 이 제안을 했다는 거는 홍준표 의원이 부정하진 않아요. 이 공천 관련해서 이러한 방식의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던 건 부정하지 않는데 이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러면 공개된 게 윤핵관들 때문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안은 윤석열 후보에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안을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윤핵관들의 음모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이 제안이 전략 공천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 이런 제안이 당내에서 이 수용될 수 있는 종류의 제안인가? 저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종로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게 이 대선 후보와의 무슨 런닝메이트 개념이어야 된다. 또는 이 종로라는 데가 민주당이 몇 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의원직을 가져갔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승부가 될 거여서 충분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름들도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유승민 전 의원 어떠냐? 나경원 전 의원 어떠냐? 당내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이 막 나오는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윤석열 후보가 결단하는 것으로 전략 공천할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상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 대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구의 경우에는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구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적 성향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는 공정한 경선을 막 요구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이미 재보궐선거를 준비해온 이런 후보들이 있을 텐데 네. 그 후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략 공천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하고 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이 홍준표 의원의 이제 경선을 도와줬던 분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얘기를 하면서 이 선결 조건으로 자기 사람을 써라.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을 조성해줘라. 조건을 조성해줘라. 이 요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사안들이 공개가 됐을 때 지지자들이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이 지금 조건 없이 도와주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본인을 위한 어떤 그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다. 라고 반응할 여지가 굉장히 커졌고 지금 네. 지지층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이 제안을 다시 걷어들이기도 어렵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조건 없이 나는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우니 합류는 사실상 이제 어려워졌다라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아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통해서 거둬야 될 효과라는 거는 2030 세대의 이 지지를 끌어오는 거. 이 효과를 노리고 사실은 좀 원팀 구성이 필요했던 건데 네. 이건 이미 이준석 대표가 선대본에서 전면적인 역할을 지금 맡게 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가 이미 됐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당장 홍준표 카드가 필요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아마도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방식이 당분간은 이어지면서 네.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또 2030들의 뭐 이 지지에 어떤 흔들림이 있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뭐 좀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좀 이슈가 잠복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조건 없는 지지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아마 출마에 대한 얘기는 좀 접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MBC에서 지난 주말 방영을 했는데 원래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난번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평가가 있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평가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보도 가치가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취재 윤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됐는데 저는 뭐 취재윤리 문제는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김건희 씨 간에 어떤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어쨌든 MBC가 입수를 한 거기 때문에 입수한 거를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보도하는 방식이 김건희 씨가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쭉 트는 방식 이것은 저걸 왜 보도하는 것인지 이 시청자들에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MBC가 이제 취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근거를 드는 방식으로 김건희 씨의 음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도된 걸 보면은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판단한 내용들이라든가 개인의 사견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역없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 왜 한 거냐 이런 반발이 있었던 것을 MBC로서는 이제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김건희 씨가 그 7시간의 녹취록에서 주요하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 그거는 다른 인터넷 이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막 공개가 막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MBC 입장에서 아마도 이제 취재가 뒷받침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도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지난번에 이제 보도가 그렇게 됐을 텐데 이번에 그러면 이 일주일간에 새롭게 그러면 취재가 돼서 완벽하게 또 모범적인 방식으로의 보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인 상황에서 이미 그리고 이 김건희 씨 발언들은 또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막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송할 거리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방송을 이제 접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득을 보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결국 MBC가 모종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막 기획했다가 역풍 맞아가지고 포기한 거 아니냐.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이 볼 때도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띌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 상황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갈 공산들이 있는데요. 다만 결국은 김건희 씨가 얘기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조각조각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또 저 발언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 저게 뒷받침하는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추가 취재를 하고 또 의혹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녹취록 문제에서 완전히 이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여전히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저 녹취록이 방송이 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중하에도 나왔지만 최근에 나온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볼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가 33%고요. 안철수 후보가 17%가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빠진 건 아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다라는 부분과 또 안철수 후보가 현 한국갤럽에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17%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게 결국 안철수 후보가 선전한 효과가 정권 교체 여론, 전체 여론을 원래 이제 좀 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이제 양강 구도로 이 선거 구도가 좁혀지면서 정권 교체에 찬성하는 여론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줄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권의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론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다시 이렇게 이 자기의 어떤 자생력을 갖춘 지지율을 일부 획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정권 교체 여론 자체가 다시 확대된 상황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거의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이 안철수 후보하고의 총합이 지금 50%를 넘잖아요. 네. 이 조사만 보고 있으면
이게 정권 교체 여론보다는 약간 작긴 한데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을 거의 다 가져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 정권 교체 여론의 지금 여론을 다 가져간다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추가로 치고 나갈 여지가 있는 중도층 영역까지도 지금 안철수 후보라는 방파제 정권 교체의 방파제에 이 갇히는 효과를 지금 발생시킨 거다. 네.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방파제를 넘을 수 없는 지금 파도가 돼버린 거다. 예. 이런 평가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속 단점만 부각되는 이런 한 1, 2주 정도가 그런 국면들이 이어져 왔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이제 좀 문제라고 지적됐던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처가하고 배우자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 부분은 선대위 개편하면서 일부 풀린 부분들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김건희 씨를 악마화시키고 완전히 이제 마녀처럼 이제 만들어버린 측면들이 이 녹취록 공개 국면에서 역풍이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배우자 문제가 그렇게까지 뭐 비호감인 어떤 그러한 인사는 아니구나라는 어떠한 이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긍정적 효과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 녹취록 공개 국면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변이 없이 네. 이 정권 교체 여론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흐름이 이제는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가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18% 정도를 얻게 된다면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18%라는 이제 숫자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산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17%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가 네. 17%가 나왔는데 18%를 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직은 단일화 얘기할 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뭐 어떤 조사에서 18%를 넘으면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거냐. 김종인 전 위원장 판단은 그런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이게 고점이다라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아직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뭐 이 마음에 든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자력으로도 당선될 수 있을 만한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네. 아직은 단일화 얘기를 먼저 꺼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 가깝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좀 이 흐름이 괜찮은 흐름인데 이번 주 쭉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설 연휴 전까지 이어지고 토론이 실제로 이제 진행될 경우에 토론에서도 수비에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설 연휴 지나면 이 여론의 또 하나의 이제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흐름은 긍정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제 더 이제 지지율 상승 여력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안철수와 윤석열 두 후보가 대등하게 이렇게 누가 더 정권 교체에 적임자인지 겨뤄보자 이런 단일화 구도보다는 정권 교체를 해야겠는데 양보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구도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일화 얘기는 그 국면 이후에 하는 게 맞다. 이런 계산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